인터넷이 10이었다면 모바일이 100이고 그러면 AI는 1000인 거죠. 저희 사회의 모든 거를 바닥부터 다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 대격변 챗GPT는 완전 현실이다. 얘가 꽤 똑똑해져서 사람처럼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기존에 쓰던 시간에 한 반만 써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AI 비서가 훨씬 더 쉽게 해주는 거예요. 하루 더 빨리 이거에 적응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박충천입니다. 30년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10년은 개발자, 10년은 개발 리더, 한 마지막 10년은 개발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AI 쪽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AI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약간 AI 전도사 같은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한글과 컴퓨터에 들어갔었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한 10명일 때 들어갔다가 한 200명일 때까지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대표님이셨던 이찬진 사장님의 와이프신 김희애 씨, 그래서 이찬진 사장님 댁에 놀러 가서 김희애 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이렇게 밥상을 얻어먹은 거를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스타트업 한 2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알려진 블리자드라는 게임사에 거기도 직원이 한 100명일 때 들어갔다가 한 6,000명일 때까지. 그래서 항상 패턴이 작을 때 들어가서 개고생하고 회사가 먹고 살만해지면 다른 회사를 떠나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블리자드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하다가 넥슨에서 약간 임원 생활 좀 하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임원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AI 회사 몰로코라는 약간 글로벌 AI 회사, 루이드라는 한국의 AI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제가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하고 비교를 하는데 지금 AI 시대를 약간 인터넷 시대라 그래도 저희가 인터넷이 바로 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고요. 나왔지만 꽤 오래 걸려서 월드와이드 웹, 저희가 쓰는 이제 웹 브라우저 같은 게 나오면서 뜬 거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팜OS나 포켓 PC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블랙베리 등들. 그러다가 결국 아이폰이 나오면서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게 대중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인터넷이 나와서 정확히 웹이 나와서 너무나 많은 걸 바꿨잖아요. 그리고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기존 산업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AI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게 옳은 거고요. 저희가 과거에서 배워야 되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인터넷이 바꾼 게 예를 들면 10이라면 모바일이 바꾼 건 거의 100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AI는 과연 모바일보다 더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의 추측으로는 인터넷이 10이었다면 모바일이 100이고 그러면 AI는 1000인 거죠. 저희 사회의 모든 거를 바닥부터 다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AI 전도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몇 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옛날에 이제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만들기 시작한 게 당연히 인공지능이고요. 첫 번째 인공지능은 다 이렇게 직접 사람이 다 코딩을 했어요. 프로그래밍을 해서 예를 들면 체스를 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두면 난 이렇게 두고 이걸 계속 복잡하게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거를 흉내를 낸 거죠. 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외 사항이 생기면 얘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쯤 이제 기계 학습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뭔가 고양이 사진 예를 들면 100장을 주고 개 사진 100장을 주고 얘는 고양이고 얘는 개인데 구별하는 방법을 네가 혼자 찾아봐. 그러면 혼자서 막 열심히 생각해서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 귀가 동그라면 개, 예를 들면 그런 규칙을 혼자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규칙을 줘서 일을 했다면 이 인공지능의 두 번째 단계인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스스로 규칙을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고 다양한 이제 추측이 가능해졌는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컴퓨팅 파워로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런 고양이 사진 100장, 개 사진 100장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걸 다 놓고 학습 비용을 갖다가 몇 천억을 써서 이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가 나온 거죠. 얘가 꽤 똑똑해져서 사람처럼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자연어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문장을 주면 그 다음 문장을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 비슷한 거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약간 정보를 뽑기, 뭔가 요약하기, 뭔가 대답하기, 거의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을 저희가 보유하게 된 거죠. 이게 사실 챗GPT의 핵심입니다. 제가 연초만 해도 약간 AI 대격변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바뀐다,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난 한 10개월을 돌아보니까 또 하는 사람들은 해요. 그리고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쓰고 있는 키워드는 이제 AI 리치, AI 푸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학교 해커톤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무려 20개 대학이 모여서 해커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6개 대학이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걸 내장해서 굉장히 기능을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AI를 잘 쓰는 세대들은 이미 AI 네이티브로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AI 리치인 거죠. 근데 이제 AI 푸어들은 잘 모르는 뭔가 남의 세상. 그래서 자동차가 나와서 사람들은 다 자동차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혼자 말 타고 있는, 나는 말에 익숙하니까. 근데 이게 말을 잘 탈수록 자동차로 이전을 못 합니다. 말을 잘 타니까. 그래서 도리어 자기 일이 잘 돌아가고 먹고 살만 할수록 뭐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에 다 큰코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챗GPT는 완전 그 현실이다. 그리고 눈앞에 와 있는 위협이다.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고 챗GPT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인간을 봐도 지식의 부위가 있고 지능의 부위가 있습니다. 두 개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 그래서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어요. 그거 다 기억 못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음식이 싸더라, 날씨가 좋더라, 뭐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베트남에 대해서 일반적인 걸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자세한 걸 물어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베트남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자, 베트남 여행 계획 짜줘. 그럼 한 번도 베트남 안 가본 사람보다는 훨씬 잘 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챗GPT도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공부했지만 이걸 공부해서 지능을 가지게 된 거고 지식은 약간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명확한 거는 잘 말할 수 있는데 애매모호한 거는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어차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야,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회사의 모든 문서를 다 주면서 자, 이거 읽어보고 우리 회사에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뭐야? 라고 말하면 말하겠죠. 마치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친구가 세상에 대한 상식은 많은데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면 내가 얘한테 어떻게 일을 시킬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활용성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잘 쓰는 사람들은 활용 범위가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컴퓨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챗GPT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사람이라 그러면 새로 입사해도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죠. 회사 정보를 모르니까. 똑똑한 직원은 이런 정보를 주시면 예를 들면 어제 뭐 먹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잖아요. 인간이라 그러면 적절한 피드백이 오죠. 근데 챗GPT는 안타깝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대신 저희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오늘 먹을 식당을 고르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네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달 동안 먹은 리스트 다 주고 회사 근처 식당들 다 주고 거기에 영양성분표 다 주고 말도 안 될 만큼의 데이터를 다 주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식단을 짜봐. 그러면 짜는 거예요. 걔가 기본적인 지능은 있거든요. 인터넷에 있는 걸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지를 적절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주고 뭐 답을 받고 뭔가 더 아쉬웠다. 그러면 내가 추가 데이터를 뭘 더 주면 더 대답을 잘하겠니? 이런 게 아쉬워.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한계가 있는 거고 약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긴 합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하니까 우리 서비스에 좀 녹여보자. 그래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올리고 뭐 이렇게 설명 같은 거 올리면서 중고 제품 팔면 밑에 이제 관련 제품 같은 거 추천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오는 물건 자체가 사람들이 막 올리는 거니까 뭔가 포맷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본문을 보고 그런 정보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전부 자연어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뭐 직원을 10,000명을 더 갖고 이걸 일일이 보고 타이핑한다. 뭐 미국의 이베이 같은 회사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그 데이터를 LLM API한테 주면서 야, 이 내용에서 이게 신발인지 뭐 이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게 브랜드는 뭔지를 꺼내봐. 꺼내준 걸 넣어서 결국 당근의 물건들이 올라오면 이 브랜드에 맞춰서 같은 브랜드 제품 보여주고 종류에 맞춰서 같은 제품 보여주고 사이즈도 맞는 걸 보여줘야죠. 굉장히 소수의 인원으로 이런 걸 개발해서 생산성도 엄청나게 올리고 사실 서비스의 품질도 올리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이 통화를 하고 나면 통화 녹음한 거를 LLM한테 던져주면서 자 여기에 한 명은 이제 화가 난 고객, 한 명은 불쌍한 우리 직원이야. 나눠봐. 그럼 그 대화 내용만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나누는 대화에서 제품이 뭐였어? 그 제품의 문제가 뭐였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수리했어? 라는 걸 찾아봐. 그럼 다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나중에 직원들이 뭐 지난달에 팔렸던 세탁기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세탁기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문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결국 사람들을 무한대로 때려 넣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일들을 LLM 가지고 다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당근의 경우도 LG의 경우도 뭐 다른 회사의 경우도 굉장히 그 내부 생산성이 챗GPT 엔진을 통해서 거의 뭐 몇 배에서 몇십 배 향상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거에 적응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생길수록 사실 이제 안 쓰는 회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다. 그러면 그런 이메일 솔루션에 그게 들어가서 사실 메일 요약을 해준다든가 답장을 자동으로 써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쓰는 소프트웨어에 이제 점점 LLM 기능이 들어가서 마치 그 AI 비서가 옆에 있는 것처럼 제가 자주 하는 일들을 훨씬 더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기존에 쓰던 시간에 한 반만 써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구들이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거를 통해서 개발하면 생산성이 예를 들면 70% 이상 올라간다라는 발표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생산성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어서 뭐랄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채용을 조금 천천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일들을 이제는 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생산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이런 AI를 통해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좀 시스템을 더 꾸리고 사실 이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이제 서서히 좀 밀어내는 그런 분위기도 좀 보이긴 하거든요. 한국은 아직 본격적이지는 않은데 미국은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 이미 그 빅테크 회사들은 되게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좀 더 AI에 잘 적응해서 AI를 생산성을 올리는 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해보면 저희가 인터넷에 적응했듯이 뭐 아이폰에 적응했듯이 조금만 노력하고 몇 개월만 고생하면 사실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회사는 좀 소수의 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성과를 많이 낼 거라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는 개발자를 많이 뽑는다기보다는 잘하는 한두 명을 뽑고 AI를 많이 붙여주는 그리고 이 서비스 자체도 기능도 마찬가지로 AI를 넣어서 사용자한테 더 편하게 해주는. 근데 실제로 미국의 최근 조사를 보면 AI를 모르는 경력을 뽑을 거냐 AI를 잘하는 신입을 뽑을 거냐 그러면 무조건 AI를 잘하는 신입을 뽑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AI를 잘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채용 시장도 AI 역량을 확립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뽑게 될 것이고 사실 제가 AI 전도사를 해도 아무도 안 불러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요. 부르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예전에는 약간 컴퓨터 회사만 했다 그러면 요즘은 제조업 회사들도 연락이 오고요. 그리고 제조업 회사들도 서울뿐만 아니라 뭐 부산, 광주 뭐 이런 데도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이미 관심도는 굉장히 끌고 있는 거예요.